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도움 속에서 유튜브 코리아가 저희들의 채널을 소위 말하는 그 악성 채널이라고 일방적인 단정을 내려버리고 무슨 뭐 그 경고를 보낼 때 보면은 무슨 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합니다. 지금 찰리 커크 죽음을 두고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가 찰리 커크를 가지고 무슨 극우 청년이다, 트럼프를 도와주던 아주 안 좋은 그 극우 성향의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죠. 그랬더니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께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찰리 커크를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조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다. 지금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한국계 의사 하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추악한 더러운 말을 내뱉었다가 신고를 당했고 그 병원으로부터 지금 아마 해고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정당한 얘기를 하고 올바른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극우다, 혐오감을 준다. 이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공산당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또 누구 입장? 중국 애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중국 애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중국 공산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게 극우고 진실을 설파하는 것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유해한 동영상이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이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광고도 못 붙게 이렇게 다 차단시켜버리고 구독자 숫자도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몇 달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을 주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선배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뵙는 것도 아니지, 처음 통화를 했는데 선배님이라고 그러시려 봤더니 제가 나온 대학교 그 이상한 대학교 하나 있잖아요. 예, 이름이 무슨 서울대학교인가 그런데 그 대학교 후배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대학생 시절부터 근 30여 년을 왼쪽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최수영 선배님 방송을 듣고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야, 이거야말로 정말로 100억 원? 아니 100억 달러짜리 선물이다 나한테. 자,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지시고 정말로 개 돼지반도 못한 그런 전라도 깽깽이 그 문화 속에서 김대중 교도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탈출하는 거지. 특히나 이제 또 우리 하경숙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아침마당인가요? 그 방송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전라도 아주머니의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깨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나 질서가 없어졌어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초를 제공한 자들이 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 포고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의사들도 얘기 들어가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먹고 포고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 거 폐일원하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행되어 온 한반도 내에서의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정권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 자들의 이 간악한 흉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설마 그런 건 상상도 안 했을 텐데 탄핵을 인용시켜 버렸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러자면 그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이 홍장원이란 국정원의 차장으로 있던 이 친구가 받아 적었던 메모를 처음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 계엄령의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들춰냈던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형 문자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이 이야기는요. 저보다도 저는 이제 업무가 축구로 말하면 저는 이제 윙이나 센터포드 공격 선수죠. 우리 정보부 기관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해외에서 대북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공세적인 공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공격진이라면 수비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분석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사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국내 부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자, 그러한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이 범인들을 특히나 확신범인 이런 간첩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조사 활동을 해왔던 우리 베테랑 수사관들이 저에게 이와 같은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자, 뭐냐? 홍장원이가 그려냈던 그 상형 문자. 사실 우리가 홍장원이는 정규과정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텐데 우리가 정규과정 교육을 1년간 받으면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공부를 합니다. 온갖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서법, 필법, 또 뭐 해독법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죠. 지금이야 뭐 이런 그 카메라가 뭐 이 디지털로 다 바뀌고 전화기가 카메라 역할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 당시 때 보면은 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 필름을 현상 인화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숙달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뭐 홍장원이가 무슨 차장까지 갔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무슨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왜 걔가 술 취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상형 문자를 그렸을까? 거기에 대한 진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 홍장원이가 작성했던 그 메모, 그거는 인천 서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연수원, 그 선거연수원에 잠복해 있었던 중국인 해커 간첩단, 중국인 해커 공작원들의 체포 압송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란 특검이 현재도 온갖 칼춤을 추고 있죠. 이 내란 특검에서 이 홍장원이 작성한 메모, 그 메모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선거연수원에서의 중국인 체포 사건을 포함시켜야만 진정한 계엄령의 진실과 내란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홍장원은 당일 오후 뭐 8시 20시 혹은 20시 30분경 식사를 하다가 최초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2024년 12월 3일 10시 53분경 두 번째 전화를 받고 그 전화는 대통령의 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으면서 지렁이 메모를 작성했었다고 하면서 2차로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 시에 제출을 했어요.
자,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1차 메모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고 신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한 홍장훈이가 늦게라도 이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 우리 수사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서 온 간첩을 잡는 일이니 방첩사령부와 협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자, 국정원 1차장이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자, 본인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차장, 해외 지역에서의 공작 사안까지 포함되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 양쪽 근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가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홍장원에게 국정원의 2차장, 즉 국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2차장의 업무인 대공수사권, 지금 이미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수사권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협조하라고 했다. 그렇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죠. 아니, 해외 업무를 하는데 왜 국내 수사 업무를 얘기를 해서 중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를 그렸어.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박선원이랑 통화를 하고 또 다른 야당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배를 바꿔 탄다. 고무신을 거꾸로 돌려 신으면 나한테 출세할 기회가 오겠다. 왜냐하면 홍장훈이는 일보다는 개인의 출세가 더 우선이었던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애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모순된 얘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는 또 뭐라느냐. 야, 저런 자는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도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 괴문서 같이 그려진 이 상형 문자, 이것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증언이 진실에도 가깝고 신빙성도 높아 보인다는 게 우리 수사관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홍장훈의 메모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선관위 연수원 내에서 선거 조작을 해왔던, 즉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러한 치밀하고도 정교한 불법 조작을 일삼았던 중국인 간첩단들, 중국인 해커 공작원들을 검거하는 그러한 블랙 오퍼레이션, 그런 검거 작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휘 체계상 홍장훈은 1차장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우방국들의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차장 해외 공작 차장은, 즉 국정원의 1차장이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홍장훈이를 통해서 해외 정보기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CIA나 아니면 DIA가 되겠죠. 이런 미국의 또는 해외의 정보기관들과 협조 및 공작을 지휘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홍장훈이 그날 밤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죠. 자신의 육사 후배니까 반말짓거리를 했겠지. 그리고 의례적인 말을 했겠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역시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당일 밤 수원 서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에 가서 중국인 간첩들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압송해 간 것으로 보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CCTV가 또 나옵니다. CCTV가 나오는데, 자, 이 지금 중국인 간첩 혐의자 99명이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루트 통해서 보니까 99는 아니야. 수십 명을 체포 압송을 해 갔는데, 자, 여기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중국인들이 체류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체포 압송된 인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런데 CCTV 역시 공교롭게도 선거연수원 주차장 이외에 모두 삭제되어 있어요. 영상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자, 분명히 체포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 지금 당시 체포 검거하는 이 블랙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 사업을 추진할 당시 주변에 CCTV가 다 제거되고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조사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추론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박선원은 일찍이 연세대학교 시절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불질렀던 그런 아주 악질범이에요. 국사범이라고. 그런데 이자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이전에 노무현 때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이지 뭘 하면서 당시 그 1심의 사건으로 그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니까 당시 그 간첩을 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던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말썽꾸러기, 능력도 안 되는 그 김만보기를 그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 박선호는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갑자기 상해 총영사로 발령받고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도 6개월 동안 모 지역의 연락망을 다시 재점검 구축해서 탄탄하게 깔아놓고 다이렉트로 안 넘어가고 상해 지역이나 중국 지역을 경유해서 평양으로 뭔가가 지나갈 수 있게끔 통보될 수 있게끔 그런 루트를 마련하고 왔겠죠. 자, 6개월 만에 상해에서 돌아온 박선호는 국정원의 특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승진을 해서 차장을 하고 그리고 기조실장까지 합니다. 즉 박지원이가 와서 국정원장 할 때 기조실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박선원 아주 콤비를 이뤄가면서 또 얼마나 슈킹을 또 했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에 이런 박선원이 국회에 나와서도 정보사 요원들의 신명을 막 들이댑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사인입니까? 어느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사람들 체포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섭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에서 오산 기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과연 어떠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차별로 그냥 압수수색해서 막 자료를 막 가져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 공작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알 수 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압송할 때 사용되었던 버스, 이 버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 통과 내용을 보면 이 버스 차량이 어디로 갔다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도 전부 다 지금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그 버스가 손님을 태웠지 정보사 요원들을 태웠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버스 번호판만 추적하더라도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는 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로 실었으면 오산으로 갔겠지. 배로 실었으면 평택으로 갔을 거고,
자, 그런 상황인데 과연 홍장원의 그림이 왜 이와 같은 이들과 관계했을까? 제가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 홍장원이가 그렸다고 하는 이 상형 문자들입니다. 자, 지금 제일 위에 그림이 선박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주시고, 두 번째는 총알, 즉 카트리지가 안 박혀 있는 총,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유리창이 있는 비행기, 이렇게 연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마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다 안 알려줬을 거라고. 그러면서 여보게, 이렇게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그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체포했을 때 이자들을 수송할 때 선박을 이용하는 게 좋겠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나. 자네가 해외 정보기관과 협조가 잘 되고 있을 테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보안성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 체포되고 검거된 자들을 수송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방첩사나 군 쪽하고 협조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게, 그리고 이 일을 잘하면 너희들에게 수사권도 보강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이는요, 밤 11시 30분경이 되면 박선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박선원이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있으라 했다. 이런 그 통화 내용이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박선원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박선원은 이자는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홍장훈이가 도대체 박선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박선원이 홍장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홍장훈이가 평소 박선원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보위에 있으니까 가까울 수는 있겠죠. 그 국회 가고 오고 가다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홍장훈 당시 해외 차장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야권에, 특히 박선원, 김병주, 그리고 박범계, 부승찬,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비밀 공작 관련해서 보안 누설을 했는지도 반드시 홍장원에 대한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알고 있던 박선원은 계엄령 발령 직후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뭘 했죠? 홍장원이야 말을 맞춰서 소위 메모장을 위조를 합니다. 박선원이 필체라고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미 고발을 해서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희재 대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반응을 못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입니다. 박선원도 합주기가 되어 있고 홍장원이도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뭐야? 박선원과 홍장원과 박선원이 이 중국 간첩단이 잡혀가는 상황을 알고 이 판을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덮어 씌워서 정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 정치 공작이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갑니다. 12월 3일에서 12월 4일이 됐어요. 자, 그때 홍장훈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병기 원장에 이어서 이병호 원장까지도 그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어요. 또 이병호는 육사 19기,
홍장원이 육사 43기니까 한참 선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병호에게도 홍장원이가 전화를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병호 역시 과거에 해외 공작 차장을 했죠. 언제?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제가 그때 들어가서 통역도 해본 적도 있어요. 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뭘 얘기를 하면은 외교 문제 된다고 일을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일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으로 도주하려고 했던 전 KBS PD를 당시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우리 공작관이 그거를 여차저차하게 파악을 하고 잡았죠. 일가족 3명을 잡아서 호송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우리 공작관에게는 야, 이 새끼야, 빨리 인도네시아 돌아가.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자기들이 잘해서 만든 공적이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내 전파가 되면서 결국 일을 했던 공작관은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본부의 말을 안 듣는 말썽꾸러기로 이렇게 됩니다. 자, 훗날 또 그 당시 그 인도네시아 사건이라는 때는 이 이병호 차장이 국장이 있었을 때고 나중에 차장이 되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정권 초반기예요. 자, 러시아는 막 무너져 나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죠. 자, 우리 공작관들은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재판을 올렸더니 이병호 당시 차장은 외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막으니까 공작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쭈그리고 하품만 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지역에 날아가서 오늘날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작관들은 왜 하느냐?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김영삼 때는 안기부였습니다만은 그러면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이병호 차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미쳤습니까? 공작관들이 쥐약 먹었어요? 무슨 차장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요원들이지 결코 그따위 개인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요원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겁쟁이 출신의 이병호 전 원장,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자 지혜로운 해답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병호 역시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는 거야. 가만히. 입 다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눈치 보고 사태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아마 뉘앙스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해외 정보기관, 해외 공작기관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이런 오퍼레이션, 공작 사업은 아마 뭐 영원히 그 비밀에 붙여줘야 되죠. 뭐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되면 뭐 디클래시파이드 돼서 그런 문서들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 공작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때는 국정원 발전개혁위원회가 생기면서 그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는 애들이 뭐 민변 애들이 또 뭐 검사 애들이 또 뭐 시민단체 애들이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국정원 서버를 다 까발렸죠. 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설 금지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이 그 비밀을 들고 나갔다고 다. 근데 무슨 국정원에 비밀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우방국들하고 같이 모종의 일을 해서 블랙 오퍼레이션 했다. 뭐 커버트 오퍼레이션 했다. 커버트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이라는 영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 공작 사항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명색이 그래도 국정원에서 뭐 특보, 차장, 기초실장까지 했던 박선원이, 그리고 국정원에서 안전기획부 시절에 차장, 국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했던 이병호, 이런 사람들은 홍 장관에게 왜 침묵을 강요했을까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자, 이후에 홍 장관의 행동을 보면요, 대통령과 1차 통화 시 메모했던 지렁이 메모지의 존재 자체를 숨겼고 폐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차 메모를 보좌관에게 시켜서 정서시키도록 지시를 했고 체포조 명단을 만들어서 야권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메모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2차 헌법재판소 증언으로 출석하기 전에 폐기했다고 했던 이 지렁이 상형 문자 메모를 공개한 거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홍 장관이가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지렁이 메모, 이 상형 문자 메모를 당시 홍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던 애는 육사를 나와서 얘도 또 정규과정 온 애가 아니야. 무슨 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특전사에 있었던 애라 그러는데, 성씨가 이시인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또 한동훈이랑 현대고등학교 동문 뭐 1년차 선후배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이시성을 가진 지금 보좌관 아이가 정서를 해준 것을 한동훈 뭐 정청래 뭐 이재명 이런 명단이 적혔다 그러죠. 이것을 지금 비약해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동기생들도 홍 장관이가 왼손잡이를 알고 있다 그러는데, 나 그런 얘기 뭐 이런 애들하고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왼손잡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갑자기 2차 헌법재판소 증언을 하러 출석하라는데 이 증언 지렁이 문자, 상형 문자 메모를 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했던 이 문영배가 홍 장관에 대해서 위증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증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정말 막대먹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8대 0으로 지금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을 시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렁이 메모를 보고서 정서를 했고 거기서 10명이 넘는 명단을 유추해낸 보좌관은 천재 중에 천재겠군요. 육사 나온 애들 중에 이런 천재가 어디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메모를 해석한 그 해석 내용으로 명단을 만든 자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이, 박지원이, 김병기, 이 사람들은 이 보좌관보다 몇 배 더 큰 천재일 거야. 그러니까 보좌관 아이가 IQ 200이면은 박선원이, 박지원이, 김병기 이런 애들은 IQ가 한 500, 600 되겠지. 응? 자, 그러면 그 메모에 나온 명단들을 보고 있으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도 언론에 대해서 실체를 무료하지 않아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신기하게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아마 여러분들 홍장원 메모해갖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면 그 그림 다 나옵니다. 자, 두 줄, 맨 위에서부터 두 줄씩 보시면요, 배, 총, 비행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배의 모습에서는 뒤쪽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선적이 가능하게끔 열려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총은요, 탄창이 빈 채로 장전되어 있지 않고 총구만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프로펠러 혹은 유리창 같은 양날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행기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타고 그 캡처럼 보이는 조종석이 올라갔다 딱 닫히면 유리 부분 그거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낙하산 탈 때 타고 다니는 허큘리스 수송기라든지 혹은 뭐 B-52 전폭기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을 보면요. 그 유리로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좌우로 똑같이 균형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있는 비행기가 바로 뭐다? 수송기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로 보아서는 제일 아래 그림이 비행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총은 휴대하되 총알은 장전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사항과도 딱 오버래핑돼서 일치가 되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배, 선박, 비행기 뭡니까? 봐서 트랜스포테이션, 수송수단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수송수단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이동 수송수단을 준비하라고 홍 장관에게 지시를 했었을까요? 자,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점은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작성했죠. 바로 그러니까 10시, 밤 10시 30분 계엄령 직후고 지휘체계는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 해외 1차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방첩사령부가 뭐예요? 간첩자는 부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일거에 간첩, 즉 중국 공작원들을, 중국 해커들을 일망타진해서 이들을 척결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 제한이 없는 unrestricted warfare가 중국과 북한 세력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 그건 어디다? 그 모든 것이 합일되는 교집합은 바로 수원 소등동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연수원 그 내부에서 알약하고 있었던 중국인 간첩들이라고 하는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국 공산당이 관여해 왔고 끊임없는 부정 불법 조작을 일삼았던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밝은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이 미래를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단임제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 쪽 아이들도 개헌 없이 계엄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무슨 정권을 찬탈할 겁니까? 어떠한 이익도 가져갈 이익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민주당 아이들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은 이 규명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해야 될 것은 다 묻어놓고 일방적인 입법 방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대통령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짬짬이를 해먹은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반구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결정하고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구국의 결단이 어떻게 국회 입법 방해,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란으로 프레임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버렸죠. 자,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를 떠나면서 Make Korea Great Again 그 빨간색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청년들이 깨어나서 기쁘다 그랬죠. 또 사자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와서는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정신병자입니까? 국민들 앞에 그런 말을 정신병자라서 했겠습니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충정으로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계엄령이 내란으로 규결이 됐습니다. 내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실수였습니까? 의도적인 비틀린 결정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전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에게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 세금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의 박수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홍장원이가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 숨겨진 계엄령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특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홍장원이 메모에 숨겨진 계엄령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조만간에 밝혀질 텐데 빨리 밝히란 얘기야. 매 맞고 밝히지 말고. 자, 지금 지렁이 메모의 변신이 일어난 그 막후에서 벌어졌던 흑막, 이거를 밝히는 게 특검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얼토당토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연맥이고 욕보이는 데만 지금 전념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검찰 없어지고 하면은 돌아갈 때도 없어지는데 생각 잘하기 바래. 특검, 특히 조은석이, 조은석 자네 말이야. 그 특검이라는 게 무슨 평생 따라다니는 그 권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대우각성하고 지금 미국의 잭 스미스 지금 망가져서 조사받고 지금 이제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있을 텐데 조은석 자네도 그런 식의 더러운 삶이 되기 싫으면 빨리 대우각성하기 바래. 자, 그래서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데서 뭘 해야 되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등과 같은 체포조 명단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규명해야 돼. 그것을 규명 못하면 너희들은 특검도 아니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 맨날 납득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로 규명을 하라 이거야. 지금 작년 2024년 12월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던 봉지욱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봉지욱 기자가 홍장원이에게 계엄령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라 망하라는 것이냐 라는 말을 들었다고 방송한 바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비상계엄은 우리 한국의 미래 청년들의 그들의 희망찬 미래, 건강한 미래, 그리고 전도양양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피 끓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소야대 형국에서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길이 계엄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지금 내란 특검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이 영광된 우리의 조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 3대 특검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까불고 거짓말하고 온갖 꼴값 떨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지금부터 회칼 들고 들어가서 사심이 한번 떠볼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절대로 찰리 코크가 우리 한국에서 얘기했듯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